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정말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기도 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오싹합니다. 전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마음 맞는 몇몇이서 모여서 술 한잔을 걸쳤습니다. 아마도 밤 1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내가 살던 곳이 구파발이라 구파발역에서 내렸는데 술도 깰 겸해서 역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여자친구랑 문자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뻘로 보이는 좀 왜소하신 분이 옆에서 말을 걸더군요. 담배를 한 대만 빌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뭐 못 드릴 것도 없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라 거리낌 없이 담배를 하나 꺼내드리고 불도 붙여드렸습니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제 옆에 그대로 서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전 피던 담배도 다 피우고 문자도 다 보냈고 이제 슬슬 갈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죠. 자기가 내 또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단둘이 사는데 이런 말하기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들이 지금 술에 만취되어서 집안 기물을 다 부수고 아버지까지 때리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하시며 들어가서 아들 상태를 좀 봐야 하는데 솔직히 무섭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군복을 입은 거 보니 듬직해 보인다고 집에 같이 좀 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그 아저씨 연기가 아주 쩔더군요. 술도 먹었겠다. 나름 알딸딸한 상태라 좀 감정적이었는지 알았다고 하고 그 아저씨랑 같이 걸렀습니다. 어두운 길 쪽으로 계속 가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 아저씨가 단독주택도 아닌 그 사이 담길의 골목에서 잠깐만이라고 말하더니 앞길에서 남자 2명이 걸어오더군요. 솔직히 뭔가 했습니다. 근데 대뜸 오더니 처음에 그 아저씨가 칼을 꺼내서 내 배에다가 칼을 들이대더군요. 그리고 2명이 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칼 뗀 놈은 내 입에다가 1000조각을 쑤셔 넣더니 그거 뱉으면 배에 구멍 난다라고 말하며 저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인신매매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했죠. 제 키가 180에 몸무게도 90kg 정도 나갑니다. 등발 좀 있는 편이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3명이 압박하니 이런 저도 순식간이었죠. 진짜 자연스럽게 칼을 들이대면서 2명은 제 팔을 붙잡더군요. 몇 걸음 걸었나?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팔에 힘을 조금씩 뺐습니다. 휴대폰은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무기라고 할 게 휴대폰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은 지금처럼 내장 안테나가 아닌 외장 안테나였기에 본체가 밖으로 불록 나와 있었습니다. 팔에 힘을 좀 빼자 내 팔을 잡고 있는 놈의 팔 힘이 빠진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곤 바로 뿌리치며 칼을 대고 있는 놈의 얼굴에 휴대폰 안테나를 강하게 박아버렸습니다. 거의 경로 이동 없이 뿌리치며 그대로 논스톱으로 바로 그놈 얼굴로 휴대폰채 박아버렸죠.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몸 한번 크게 털고선 달렸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브길을 돌며 잠깐 봤는데 한 명만 따라오더군요. 살짝 안심이 됐다가도 다른 일행은 다른 쪽 길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한번 흠칫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큰 길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로변에 나가자마자 근처에 편의점이 있길래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보니 다행히 편의점 안에 남자 손님 1명과 알바생이 있더군요. 참고로 알바생도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했습니다. 어떤 미친 놈들이 칼을 들이대고 납치하려 한 거 간신히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말이죠. 손에 거의 부셔질 듯 쥐고 있던 휴대폰을 보니 안테나가 부러져 있고 손은 온통 피범벅이더군요. 잠시 숨 좀 가라앉으니 진정이 돼서 편의점의 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날 쫓아오던 새끼가 보입니다. 저 새끼들도 당했으니 그냥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오니 그 새끼가 미친 듯이 뛰어 도망가더군요. 솔직히 쫓아갈까 생각해봤는데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잡아도 또 칼을 들이댈까 무서워서 그냥 순찰대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고 제가 끌려갔던 골목까지 다시 가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싹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배돼지에 칼날을 대고 있으면 그 압박감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전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 뒤로 절대 밤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발렌타인데이. 사귄 지 2년 되는 커플이 있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기 며칠 전, 여자는 남자에게 발렌타인데이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 평소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요리를 해준 적이 없어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요리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발렌타인데이 당일, 하루 종일 여자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했다. 퇴근 시간이 넘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야근해야 될 것 같아. 아마도 오늘 못 갈 것 같아. 일 끝나고 연락할게.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여자는 크게 화를 냈고 전화기를 내던졌다.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 크게 마음을 먹고 모처럼 준비했는데 필요가 없어졌다. 버리기도 못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갔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혼자 있게 된 여자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말하길,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여자는 순간 뒤돌아 손에 잡고 있는 포크로 찔러버렸다. 뭔가 꽂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눈으로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재빨리 경찰에 연락했고 이윽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그녀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 피가 떨어져 있었고 핏자국은 욕실로 이어져 있었다. 욕실에 들어간 경찰에 몇 분 후에 돌아와서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죽었습니다. 목에 포크가 박혀 있더군요. 아마도 과다출혈로 죽은 것 같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런 그녀를 경찰은 정당방위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경찰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강도가 훔치려고 했던 건 이 결혼 반지입니까? 남자친구가 놀래켜주려고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인데 강도인 줄 알고 죽이고 말았다. 세 번째 이야기, 중국 무인도 괴담.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부의 가족이 탄 배가 기관 고장으로 무인도에 표류하여 한 달 만에 구출되었지만 아버지는 시체조차 찾지 못했으며 장녀는 표류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남동생은 살아남아 누나의 시신을 먹으며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누나의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 취급하는 등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아직도 정신병동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살아남은 소년이 표류 기간 동안 쓴 일기이다. 2월 2일 젠장 무인도에 표류라니. 더럽게도 재미없는 소재에 내가 이렇게 걸려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이 망할 섬에는 나무도 동물도 심지어 풀 한 포기도 없다. 언제 말라 죽었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나무 두 그루만이 쓸쓸하게 섬을 지키고 있었다. 아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렸겠지. 이곳에 있는 거라곤 바위와 반쯤 가라앉아버린 배. 머리를 다쳐 기절해버린 누나. 아버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 배가 고픈데 머리가 너무 멍하고 몸은 마구 늘어지기만 한다. 손목을 놀려 글을 쓰는 것도 귀찮기만 하다. 2월 4일 가라앉아가는 배에서 짐을 날라왔다. 그 중에는 통조림 몇 개와 물 몇 병, 그리고 술병들도 있었다. 낚싯대도 하나 가지고 나왔지만 미끼가 없다. 벌써 가라앉아서 물고기들의 배를 채웠겠지. 이것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구조될 수 있을까? 성냥이나 칼 따위도 꺼내왔지만 바닷속에서 원주민이라도 기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혹시라도 정말 원주민이 기어나온다면 성냥으로 머리를 태워버려야겠다. 바다의 한가운데는 정말 고요하다. 파도가 이 섬을 내려치는 소리만이 계속 울릴 뿐이다. 이렇게 일기라도 쓰지 않으면 나도 저 파도처럼 바위에다 머리나 찍고 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누나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숨을 쉬는 걸 보아선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짐승이 없는 섬이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하다. 적어도 자다가 잡아먹힐 일은 없을 테지. 2월 5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나의 아버지는 어부이다. 아니, 이제는 어부였다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죽은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다라던가. 난 단지 아버지를 따라 다랑어 따위나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바다로 나왔을 뿐이다.
하필이면 망할 배가 이럴 때 고장 날 게 뭐람.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저기 누워있는 누나처럼 말이다. 누나는 중학교를 나오고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다. 가끔 그것이 나의 탓이라며 나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이 누나의 머리가 나빠서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다. 그것도 공부 잘한다는 애들만 가는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말이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린다면 모두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하긴 이젠 실망할 가족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2월 7일 술을 조금 꺼냈다. 아버지가 가끔 마시던 독한 백주다. 가끔 아버지를 따라 나올 때면 회와 함께 한두 잔씩만 허락되던 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누가 있었던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식량이라고 해봐야 혹시나 해서 실어놓은 통조림 몇 개와 빵 조각 몇 개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미 거의 남지 않았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방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로 뛰어들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취기가 돌자 충동은 조금 더 심해졌다. 저 수평선까지만 헤엄쳐 가면 육지가 보일 것 같기도 했다. 쓰러져 있는 누나의 입에 술을 약간 부어주었다. 누나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머리에서 피가 심하게 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다. 저러다가 굶어 죽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 2월 8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남은 거라곤 물 약간과 술밖에 없다. 술이라도 없었으면 바위를 뜯어 먹었어야 할 뻔했다. 남은 물에다 술을 섞었다. 배는 부르지만 갈증은 심해졌다. 누나의 입에 술을 부어주자 누나의 입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2월 10일. 드디어 누나가 깨어났다. 누나는 깨어나자마자 물을 찾았다. 하지만 물 따위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난 누나의 입을 열고 술을 부어주었다. 벌컥벌컥하며 이 피 같은 술을 맛있게도 먹어대는구나. 하지만 술은 얼마든지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동안 누워있는 덕분에 식량은 모두 내 몫이 되었으니까 말이지. 미끼가 없는 낚싯대를 들여놓았지만 물고기 따윈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낚싯대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때려잡는 것이 더 낫겠군. 2월 13일. 손발이 조금씩 저려온다. 술만 마시고 있다. 배고픔과 쓰림이 섞여 괴롭다. 하지만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 누나는 정신을 차렸지만 일어나지는 못한다. 하긴 일어날 수 있으면 뭐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차라리 낫지. 누나에게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봤지만 눈동자만 움직일 뿐이다. 뭐라도 해보라는 말이야. 이 멍청한 거다. 그렇게 누워있으면 배가 알아서 지나가다가 우릴 구해준대냐? 2월 16일.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기다리던 구조선이 도착했고 그 배에는 아버지가 타고 있었다. 하지만 누워있던 누나는 결국 죽어버렸다. 잠에서 깨어 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이 흘러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누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렀다. 누나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어. 문득 아빠 생각이 난다. 사람이 죽으면 물에 떠오른다던데.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아빠는 분명히 죽은 게 아닐 것이다. 내일쯤이면 배를 타고 우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때 술을 마셨다고 혼내면 어쩌지? 2월 17일. 누나가 말했다. 다리가 아프다고 말이다. 누나의 바지를 약간 걷어보니 색깔이 이상했다. 누나의 다리는 마치 고무줄을 묶어 놓은 손가락처럼 퍼렇게 되어 있었다. 내일이라도 썩어버릴 것 같았다. 그때 누나가 짐꾸러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칼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맞다. 칼이 있었지. 나는 칼을 들고 와 누나의 바지를 찢었다. 하지만 바지가 누나의 다리를 쥐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마을엔 팔다리가 없는 아저씨들이 몇 명 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렸다던가 녹인 작살에 찔렸다던가 해서 팔다리를 잘랐다고 한다. 누나의 다리도 잘라내야 할까? 2월 18일. 누나와 나는 결국 누나의 다리를 잘라내기로 결정했다. 회 뜰 때 사용하는 커다란 칼이다. 단번에 내리치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누나를 위로했다. 맨정신은 힘들겠지만 누나는 아나 술 때문에 며칠째 맨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리를 잘라도
술이 뿜어져 나올 지경이니 말이다. 눈을 질끈 감고 누나의 왼쪽 다리를 내리쳤다. 얼굴에 뜨뜻한 무언가가 튀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거무죽죽한 피였다. 소름이 돋아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었다. 예상과 다르게 누나의 다리는 한 번에 잘려나가지 않았다. 누나의 다리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 몇 번쯤 내려찍고 썰어야 했다. 특히 허벅지가 잘리지 않아 뼈만 두고 살을 잘라낸 후 다리를 뽑아내야 했다. 살이 서걱서걱 썰리는 느낌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신기하게도 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책에서 본 것처럼 술로 누나의 잘린 부위를 소독해 주었다. 잘라낸 다리를 버리려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차피 잘려버린 다리. 말라 죽어있는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를 모았다. 오랜만에 힘을 너무 쓰게 되어 피곤하다. 감각이 없어진 줄 알았던 배 속이 요동을 친다. 기다려. 오늘은 포식을 시켜줄 테니까. 마른 나무라 불이 잘 붙었다. 누나의 다리를 낚싯대에 매달아 굽기 시작했다. 그래 저건 누나의 다리가 아니야. 마을 잔치 때나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다. 고기가 익는 냄새에 배 속은 더욱 요동을 친다. 2월 20일. 사람의 정강이 하나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다. 며칠 동안 굶어서인지 더욱 말라 있었다. 누나는 웬일인지 먹지 않았다. 이건 맛있는 돼지고기라고. 먹기 싫으면 말아.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오랜만에 들어간 고기에 속이 쓰렸다. 몇 번이나 먹은 것을 개어낼 뻔했지만 이 아까운 것을 개어내버릴 수는 없기에 입을 틀어막고 누워 있었다. 한동안 난리가 치던 내 몸은 서서히 소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또한 다 먹어 치워버렸다. 뼈를 모조리 핥아 먹었지만 이젠 끝이다. 오늘도 아빠가 탄 배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일쯤이면 나타나겠지? 그럼 내가 누나를 살렸다고 말해줘야지. 천재의사의 탄생이라고 놀랄지도 모른다. 2월 21일. 누나의 오른쪽 다리 역시 퍼르게 변해버린 걸 알았다. 마치 며칠 전에 잘라낸 왼쪽 다리처럼 오른쪽 다리는 상태가 더 심해서 무릎을 잘라내는 것으로는 될 것 같지 않다. 허벅지까지 완전히 잘라내야 할 것 같다. 아니, 가만히 보니 왼쪽 허벅지 역시 잘라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한쪽부터 하기로 한다. 일단 왼쪽 다리부터 완전히 잘라내버려야겠다. 누나 괜찮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다리가 썩어버릴 것 같은 걸. 허리까지 썩어버리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우리 동네에 허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야. 다시 칼을 들어 누나의 허벅지를 잘라낸다. 이번엔 한 번에 찍지 않고 서서히 썰어낸다. 저번처럼 피가 튀지 않도록 썰어낸다. 입에 침이 고인다. 마른 나무를 조금 더 모아서 와야겠다고 생각한다. 허벅지는 무릎보다 굵어서 그런지 더 힘들었다. 뼈를 뽑아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침은 계속 고였고 난 저번처럼 누나의 허벅지를 굽기 시작했다. 이건 쇠고기야. 어젠 돼지고기. 오늘은 쇠고기. 허벅지는 정강이보다 고기가 많았다. 누나는 여전히 먹지 않았지만 이걸 먹는다고 다시 다리가 자라나는 것도 아닐 테니 문득 다리를 잘라 먹으면 다리가 다시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월 22일. 누나의 남은 오른쪽 다리마저 잘라내었다. 물론 왼쪽 허벅지의 고기는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난 누나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절대 먹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말이다. 이상하게도 피는 많이 흐르지 않았다. 원래 이렇게 잘라내면 피가 많이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수술도 하겠지. 누나에게는 여전히 술만 입에 흘려 넣어준다. 문득 누나는 오줌도 안 누는 걸까 하는 생각이 나지만 부끄러워할 것 같아 물어보지는 말아야겠다. 2월 25일. 고기를 실컷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쌓여있는 고기들. 마을 잔치 때 먹어보았던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집에 돌아가면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해야지. 고기를 실컷 먹었다고 말이다. 문득 다시 궁금증이 떠올랐다. 자기의 다리를 잘라 먹으면 다시 다리가 자라날까? 난 시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누나는 어차피 양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으니 손가락 하나 더 없어진다고 해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는 누나가 자는 동안 누나의 왼손가락 하나를 잘라내었다.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다리를 자르는 것에 비해 너무도 쉬웠고 역시 피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누나는 손가락을 잘랐음에도 깨지 않았다.
나는 그 손가락을 불에 익히려다 타버리면 제대로 안 될까봐 그냥 잘게 잘라 누나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마 잠결에 삼킬 것이다. 소년의 일기는 여기에서 끝나 있다. 기사에 의하면 소년이 구조된 날은 다음 날인 26일이라고 한다. 일기대로 소년의 누나의 입에는 자신의 손가락이 물려 있었다고 하니 만약 먹었다면 정말 손가락이 잘렸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군대 초소괴담. 아버지께서는 얼마 전에 원사로 제대를 하셨는데 군에 계실 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강원도의 해안가 초소에서 육상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그곳이 한국전쟁 때 인민군들이 상륙작전도 펼쳤던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모포를 챙겨든 채로 당직실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새벽 3시. 잠깐 눈이라도 붙일까 했는데 갑자기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옛날 군복을 입은 한 사내가 들어와서는 모포와 간이 침대를 들고 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당연히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셨기에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만 그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더랍니다. 거기는 내 자리다. 나가라. 방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아버지께선 아무리 막으려고 손을 내저어도 허공을 가르지는 기분만 드셨고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먼동이 터오고 있었답니다. 결국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목격자도 자꾸 나타나니까 폐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야간 보초.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는 밤에 야간 보초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탄약고, 초병과 위병소 초병이 있었고 탄약고와 위병소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병소는 중요했기에 상병과 병장이 섰고 탄약고는 야간에는 거의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사람이 올라오는 일이었기에 1병과 2등병이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등병이어서 탄약고 보초를 서고 있었고 같이 보초를 서는 1병은 고참이라서 사수석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초를 서고 있는데 건너편의 위병소에서 자꾸 뭐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주보고 있었다지만 거리상은 좀 되는 터라 무슨 소리인지 몰랐기에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핑곗거리도 있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보초를 선 지 1시간이 지난 후 교대 시간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자고 있던 고참이 제 뒤통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보초 서면서 누구랑 그렇게 노가리를 까냐? 순간 저는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히도 고참인 사수는 사수석에서 자고 있었기에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때 위병소에서의 행동은 누가 제 옆에서 서서 계속 둘이 얘기하는 걸 보고 똑바로 보초 서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탄약고 초병은 2명이 항상 같이 붙어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기괴한 열쇠 소리.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한 층에 2세대가 사는 작은 연립에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연립이 대칭 구조라 양쪽 집의 현관은 2세 뼘 남집 밖에 떨어져 있기도 했고 방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옆집 현관문 여는 소리가 마치 우리 집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후 집에 혼자 있는데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오는 시간이 아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옆집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열쇠 소리가 나서 조금 짜증났지만 옆집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기에 방에 들어가서 TV 소리만 높였습니다. 문이 고장 났으면 빨리 고치지 방음도 잘 안 되는 거 알면서 무슨 민폐인가 싶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저녁쯤 아버지가 문을 열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열쇠를 안 가져오셨나 싶었는데 열쇠가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서 전화하셨습니다. 집에 오신 아버지께선 손전등을 가지고 와서 문을 살펴보시고는 바로 한마디 하셨죠. 문이 잘 안 열렸으면 열쇠 수리를 바로 해야지. 열쇠 구멍이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만약 문이 열렸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유럽 배낭여행 괴담.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 아마도 2007년 정도일 겁니다. 아는 형과 아는 누나와 단합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바티칸, 그리고 프랑스와 베네치아 등을 돌고 왔죠. 대략 2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여튼 막바지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여관에 묵었죠. 방을 배정받고 방에 들어서는데 여자 종업원이 저한테 뭔가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을 하더군요. 이 여자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의 제일 구석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절 동양인 거지인 줄 알고 뭐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안은 굉장히 깨끗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아늑해서 마음에 엄청 들었었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식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죠. 식사를 마치고 형이 누나는 독일까지 여행을 한다고 새벽에 역까지 모셔간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밤은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형한테는 알았다고 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매우 곤히 잠든 밤 누군가가 현관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 그래서 잠결에 형이 열쇠를 두고 가서 못 여는구나 싶었습니다. 형은 잘 갔다 왔나라고 생각하면서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싹한 기운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매우 컴컴한 방 안에 바로 제 발 앞쪽에 누군가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덩치가 저랑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사람의 모습을 한 형태와 약 10초간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맡에 있는 전조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 놀란 건 옆에 있는 형이었습니다. 너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묻더군요. 형은 분명 밖에 나간 줄 알고 문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형이 방에 있던 겁니다. 문 두들기는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보니 형은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 얘기를 듣고 식은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제가 누운 지 10분밖에 안 된 시간이더군요. 결국 그날 밤은 형한테 마지막 유럽 여행인데 자면 뭐하냐고 하면서 같이 밤을 샜습니다. 누나 배웅도 결국 같이 갔죠. 아직도 잠을 자기 전에는 그날 밤 일이 생각나서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판도라. 내 고향은 조용하고 평온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놀이터 같은 곳 하나 없는 썰렁한 마을이었지만 딱 하나 아주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끝없이 이어지는 길에 덩그러니 서 있는 빈 건물 하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인지 상당히 낡고 허름한 시골 마을 안에서도 한층 더 낡고 허름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습니다. 그것뿐이라면 그저 낡은 빈집일 뿐이었겠지만 눈길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들의 과민한 반응이었죠. 그 빈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엄청 혼을 내고 어떠할 때는 때려가면서까지 화를 낼 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집이건 똑같아서 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 그 집에는 어째선지 현관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창문은 있었는데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이 없었던 겁니다. 전에 누군가가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일부러 창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인지, 그런 수수께끼 같은 점들이 흥미를 끌어서 어느샌가 판도라라는 호칭까지 붙어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판도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겠어 하는 마음을 먹기도 했지만 평소에 말만 꺼내도 엄청나게 혼이 났던 기억들이 남아있던 탓에 실행에 옮기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장소 자체는 아이들끼리만도 갈 수 있었고 인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 집 앞까지 간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그 집의 분위기만 즐기며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떤 남자애가 판도라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는지 가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집은 엄마께서 원래 우리 마을 출신으로 다른 현으로 이사가서 사시다가 이혼하면서 고향의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A 자신은 이 마을은 처음이어서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몰랐나 봅니다.
당시 저와 사이가 좋았던 B와 C, 그리고 D 중에서 B랑 C가 A와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같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섯이서 모여서 일상적인 잡담을 나누다가 우리가 여느 때처럼 판도라라는 말을 입에 담자 궁금해진 A가 캐물은 것입니다. 우리 엄마랑 할머니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얘기 물어보면 나도 혼나려나? 혼나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세게 때렸다니까. 우리 집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A에게 판도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강의 설명이 끝나고 가장 큰 의문점인 그 집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른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까짓 거.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직접 알아내면 되잖아. A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신경 쓰였던 저와 셋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A의 부추김과 지금까지 쌓인 울분이 작용해서 결국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뒤에 약속을 잡으면서 놀 때는 언제나 함께 있었던 D의 여동생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6명이 일요일 낮에 모여 작전을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빈집 앞에 집합했죠. 모두 과자 등을 담은 가방을 하나씩 짊어지고 와서는 완전히 소풍 온 기분으로 다 같이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빈집은 수풀에 둘러싸인 공간에 변함없이 우뚝 서 있었고 현관이 없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2층 창문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려면 1층의 창을 깨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는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 A가 그렇게 말하고는 거침없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난다고 해도 나중에 분명히 혼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곳은 거실이었습니다. 왼쪽이 주방이었고 정면에 복도가 있고 그 왼쪽이 욕실과 화장실. 복도 끝 오른쪽은 2층으로 가는 계단과 본래 현관이 있을 자리. 낮이기도 해서 밝기는 했습니다만 복도 쪽은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굉장히 낡은 외관에 비해서 안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 같은 물건 등은 일절 없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상당히 넓은 편이기는 했지만 지극히 평범했죠. 아무것도 없잖아. 평범하네. 모든 간의 물건이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텅 빈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면서 남자 셋은 시시하다는 듯이 가져온 과자를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층에 가면 뭐가 있으려나? 저 D는 D 여동생의 손을 잡고 2층에 가기 위해 복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들어선 순간 저 D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는 중앙 왼편의 욕실과 화장실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에 화장대가 있고 그 앞에는 봉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 봉에는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발처럼 머리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랄까? 긴 머리 여성의 머리카락이 그 모양 그대로 거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위치도 평균적인 키의 여성이라면 그곳에 머리가 있겠다 싶은 높이에 조정되어 있어서 마치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재현한 듯한 모습이었죠. 한순간에 닭살이 돋아서 뭐야? 저게 뭐야? 하며 약간의 패닉 상태에 빠진 나와 D. 뭐야 하면서 복도로 온 남자 3명도 기괴한 광경에 아연실색했고 D의 여동생만이 저게 뭐야? 하면서 동그란 눈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게 진짜 머리카락인가? 가서 만져볼까? A와 B는 그런 말을 나누는 걸 나머지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위험해. 하지마. 이상하잖아. 분명히 뭐가 안 좋을 거야. 어떻게 보더라도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의 공포를 느끼고는 일단 모두 거실로 되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복도 쪽으로 시선을 두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어쩔까. 복도를 안 지나가면 2층에 못 가는데. C와 D 그리고 나는 너무도 예상외의 광경을 보고서 완전히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걸 안 보면서 가면 되잖아. 2층에서 뭐가 나오던 간에 계단 내려오면 바로 여기로 나갈 수 있잖아. 게다가 아직 때낮이야. A와 B는 2층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건지 빼기 시작하는 우리 셋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피며 어떡할까 하다가 갑작스레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눈치를 챘습니다. D의 여동생이 없어진 겁니다. 우린 유일한 출구인 창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이 넓다고는 해도 거실과 주방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하는 뒤에 여동생이 없어진 것을 압니다. 어디 있어? 대답해. D가 열심히 동생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위에 올라간 거 아냐? 그 한마디에 모두가 복도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뭐 하는 거야? D가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일단 2층으로 올라가자. 무섭단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바로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빨리 안 나올래? 모두 D의 동생을 부르며 계단을 올랐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방이 2개 있었습니다. 둘 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밖에서 봤을 때 창문이 보이던 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었고 D의 동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의 문에 다가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D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린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방의 중앙에는 1층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대와 가운데에 세워진 봉, 그리고 봉에 걸려진 긴 머리. 섬뜩한 광경에 압도되어 모두 망연자실한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갑작스레 질문을 한 D의 동생은 다음 순간 엄청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화장대에 다가가서 3개의 서랍 중에 첫 번째 서랍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야? D의 동생이 서랍에서 꺼내어 우리에게 내민 것. 그것은 붓 같은 것으로 쓰여진 한자가 적힌 한지였습니다. 멍한 채로 D의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이때 어째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D의 동생은 개의치 않고 한지를 다시 넣고는 서랍을 닫더니 이번엔 2번째 서랍에서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물건. 한자가 적힌 한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가 어찌 되어가는지 갈피도 잡지 못한 채로 덜덜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만 D가 정신을 차리고 즉시 동생을 잡았습니다. D는 거의 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동생을 호되게 나무라면서 한지를 빼앗아 들고는 서랍에 다시 넣으려고 했나 봅니다. 이때 D의 동생이 한지를 꺼낸 뒤에 2번째 서랍을 바로 닫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황했던 것인지 D는 2번째가 아닌 3번째, 가장 밑에 서랍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드륵하고 서랍을 연 순간 D는 안을 들여다보는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말없이 서랍을 들여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뭔데 그래? 여기서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우리가 2사람에게 다가가려 한 순간 쾅! 하는 큰 소리를 내며 D는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보다 조금 길게 내려오는 자신의 머리를 입으로 가져가서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이 그저 자신의 머리카락을 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에 겁을 먹은 것인지 D의 동생도 울기 시작하고 상황은 긴박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아무튼 빨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나가자. D를 3명이 들고 나는 D의 동생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도 D는 계속 자신의 머리를 우물거리고 있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빨리 어른들한테 가야 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 나와 D의 동생, 땀 범벅이 되어 서 있는 남자애들, 그리고 기괴한 행동을 계속하는 D. 어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빙빙 돌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들은 엄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 나왔습니다. 울면서도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하는데 엄마는 갑자기 나와 남자 3명의 따귀를 때리더니 고함을 쳤습니다. 너희들 그 집에 갔구나. 그 빈 집에 갔던 거지. 전에 본 적 없이 화난 모습에 우린 그저 열심히 고개만 끄덕였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전부 안에서 기다려. 지금 너희 엄마 아빠께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D를 안아 부축해서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거실에 모여 멍하니 앉아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모이실 때까지 엄마와 D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다 모였을 즈음 엄마만 거실로 내려와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애들 그 집에 들어갔대요. 어른들이 술렁거리더니 모두 동요하거나 경악하거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뭘 본 거야? 거기서 뭘 봤냐고. 각각의 부모님들이 일제히 자신의 아이에게 질문을 해댔고
우린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와 B가 어렵사리 대강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본 건 화장대랑 머리카락 같은, 그리고 창을 깨서 버려서 뭔지 알 수 없는 말이 쓰여 있는 종이. 그 한마디에 갑자기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2층에서 엄청난 비명이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놀라서 2층으로 올라갔고, 몇 분 뒤에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온 것은 D의 엄마였습니다. 보기 힘들 만큼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서랍 안을 본 거니? D의 엄마가 우리에게 붙어서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화장대 서랍장을 열고서 그 안을 본 거냐고. 2층 화장대 세 번째 서랍장이었니? 다른 어른들도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서랍은 저희도 봤어요. 세 번째는 D만 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D의 엄마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붙잡으며 왜 안 말렸어? 너희 친구 아니니?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D의 아빠와 다른 어른들이 다 같이 말리며 진정하고 정신 차려요. 하며 D의 엄마를 달랬고 잠시 뒤에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D의 동생을 데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어 우리는 B의 집으로 이동했고 B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간 그 집 말인데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다. 거기는 화장대하고 그 머리만을 위해서 세워진 집이야. 나나 다른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그 화장대는 실제로 쓰여지던 것이고 머리카락도 진짜다. 그리고 너희들이 봤다고 하던 그 글자. 이거 맞지? 그렇게 말하고 B의 아버지는 펜으로 이에 적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대답하자 B의 아버지는 종이를 확 구겨서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건 그 머리카락 주인의 이름이다. 뭐라고 읽는지는 일단 알지 못하면 절대 입에서 나올 리 없게 지어져 있어. 너희가 알아도 되는 것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다시 가는 것도 안 된다. 알겠지? 일단 오늘은 모두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편히 쉬어라.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B의 아버지께 B가 어렵사리 물었습니다. D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묻자 그의 일은 잊어버려라. 이제 두 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일도 없고 너희들과도 다시는 못 만날 거다. B의 아버지는 조금 슬픈 듯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의 엄마한테 앞으로 평생을 원망받으면서 살게 되겠지. 이번 일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아까 너희도 D의 엄마를 봐서 알잖아. 너희는 이제 그 애와 다시 엮여서는 안 돼. 그렇게 B의 아버지는 방을 나가셨습니다. 우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긴 하루였습니다. 그 뒤로 당분간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부모님도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도 그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서 D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입니다. 학교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설명한 모양인데 1개월쯤 뒤에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또 그날 우리들 집 외에 다른 집에도 연락이 간 것인지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는 서서히 줄어갔습니다. 빈집의 모든 창도 엄중하게 막아놓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두었다고 합니다. 나와 그때 친구들 모두 그 집에는 두 번 다시 가지 않았고 뒤에 일도 있어서인지 점점 서로 멀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나도 다른 3명도 현을 떠나서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즈음입니다만 D의 엄마에게서 우리 엄마한테로 편지가 왔었습니다. 내용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엄마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 것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숨겨두는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된 게 너였다면 엄마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게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판도라라는 괴담의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것은 엄마가 딸에게 3가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지던 어느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집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딸은 어머니의 소유물로서 딸을 재료로 하는 어떤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2 내지는 3명의 딸을 낳고 그 중 1명을 재료로 선택합니다.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정한 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는 엄마만이 아는 진짜 이름으로 평생을 숨깁니다. 만에 하나 이름이 알려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래 한자의 뜻과는 전혀 다른 후리가 나를 달기 때문에 설령 그 한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엄마 외에는 그 이름을 절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딸 둘이서만 있을 때에도 절대로 숨겨진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딸이 엄마의 소유물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숨기는 이름을 짓는 날에 반드시 화장대를 준비해서 딸의 10살, 13살, 16살 때의 생일날 이외에는 절대로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날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합니다. 진짜 이름을 아무에게도 불리는 일 없이 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선택되지 않은 딸은 지극히 평범하게 키워집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고양이 또는 개의 얼굴을 조각조각 내기, 꼬리만 남겨진 몸체를 기르기, 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다루어서 딸이 그것을 진실로 믿게끔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귀와 수염을 사용한 주술을 가르쳐서 그 주술로 쥐를 죽이기, 거미를 잘게 나누어서 그것을 다시 원래 형태대로 맞추기, 분유를 먹기 등등 하나하나가 전부 듣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날 듯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동물이나 벌레, 특히 고양이와 관계되는 것이 많았습니다만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선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함일 뿐이고 목적한 수의 여자아이를 낳는 시점에서 관계가 단절됩니다만 관계의 조건으로서 사전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이나 주술의 비밀을 캐려고 드는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느 데에서부턴가 남자와 관계를 할 때 주술을 사용하여 남자에게 마무리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죽인 고양이 등의 원혼이 전부 남자에게 가서 비밀을 캐려고 하는 남자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여 가문의 비밀을 캐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등도 있고 해서 고양이 등의 동물이 교육에 많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료로서 심어지는 어긋난 상식, 어긋난 가치관, 어긋난 기호 등을 위한 이상한 교육은 대대로 모녀간에 13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이 기간 중에 3가지의 의식 중에 2가지가 행해집니다. 하나는 10살 때 엄마는 딸을 화장대 앞으로 데려가고 딸은 엄마에게 줄 손톱을 지정받습니다. 여기서 딸은 화장대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양 손발에서 손톱과 발톱을 몇 개나 제공할지는 그날의 엄마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공이란 물론 손톱을 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손톱을 빼서 엄마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화장대에 있는 3개의 서랍 중에 가장 위의 서랍의 손톱과 딸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날 하루를 화장대 앞에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13살 때 똑같이 화장대 앞에서 치아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습니다. 이것도 세대에 따라 그 수가 다릅니다. 스스로 자신의 치아를 뽑고 엄마는 그것을 화장대의 2번째 서랍에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하루를 엄마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보냅니다. 이것이 2번째 의식입니다. 이 2가지의 의식을 끝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16살 때까지의 3년간은 교육이 전혀 행해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엄마의 말대로 움직이는 인형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자신 본래의 감정 때문인지 지극히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딸이 16살이 되는 해에 마지막 의식이 행해집니다. 마지막 의식. 그것은 화장대 앞에서 엄마가 딸의 머리카락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먹는다는 것보다 몸속에 넣는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민머리가 될 정도로 거의 통째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장대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입에 넣고 삼킵니다. 딸은 그저 가만히 지켜볼 뿐. 이윽고 딸의 머리카락을 다 먹으면 엄마는 딸의 진짜 이름을 부릅니다. 딸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이 의식은 완성되며 목적이 달성됩니다. 이 다음 날부터 엄마는 온종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우물거리는만 하는 폐인 같은 상태가 되며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폐인이 되었다 함은 말 그대로 엄마의 빈 껍데기 같은 것으로 엄마와는 완전히 별개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 모양을 한 풍선과 같은 것으로
엄마 본인은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은 모두 그곳으로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며 마지막 의식으로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장소에는 지금까지 같은 식으로 자격을 얻어서 온 엄마들이 살고 있으며 순결하고 완벽한 낙원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의식으로 자격을 얻은 엄마는 그 낙원으로 옮겨지며 머리카락을 우물거리는 빈 껍데기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남겨진 딸은 엄마의 자매들이 키워줍니다. 딸을 두세 명 낳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엄마가 없어진 이후 평범하게 자란 이모들이 딸을 돌봐주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해방된 딸은 머리의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엄마의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 악습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이 악습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차츰 엄마와 딸의 본래의 모습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문 내에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악습은 사라져갔고 결국에는 금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숨기는 이름과 화장대에 관습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숨기는 이름은 엄마의 증표로서 화장대는 축하의 선물로서 이어져 간 것입니다. 조금씩 주변의 주민들과도 접하면서 지내게 되어 부부가 되어 가족을 만들어 사는 경우도 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아내가 되었습니다. 악습이 없어진 이후에 태어난 엄마 밑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란 여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으며 원만한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어머니께 들은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수년 뒤엔 딸도 출산하여 타카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숨기는 이름도 지어주고 화장대도 자신의 것과 같은 것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딸인 타카코가 10살이 되던 해에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치오는 부모님 댁으로 가 있었고 집에는 타카코와 남편만 있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밤이 되어서 하치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톱과 이가 몇 개씩 뽑힌 채로 타카코가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잘 보관해 두었던 타카코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타카코의 뽑힌 손톱과 이는 타카코의 화장대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는 채 딸을 붙잡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인근 주민들이 바로 달려왔지만 하치오는 그저 타카코를 안고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일단 하치오의 부모님께 이 일을 알리기로 하고 나머지는 남편을 찾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이때 하치오를 혼자 두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치오는 딸의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민들이 하치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를 알렸을 때 현장의 상황을 전해들은 하치오의 부모님은 침착했다고 합니다. 알 것 같군. 하치오한테서 들은 의식을 시험해보려 한 것이겠지. 하치오에겐 자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으니 단편적인 부분밖에 몰랐을 텐데 타카코가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군. 그리고 같이 하치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치오의 집에 도착해보니 아까까지 울고 있던 하치오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치오의 부모님은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까지 아무도 들어와서 안 되려고 말하고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시간이 흐른 뒤에 부모님이 나와서 두 사람은 우리가 공양했다. 남편은 찾지 않아도 돼. 이유는 곧 알게 되라고 주민들에게 전하고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그리 오래지 않아서 하치오의 집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입에 한가득 머리카락을 물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민들이 하치오의 부모님께 묻자 이 시간 이후에 하치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저주를 걸어두었으니까 그 아이들은 악습에서 풀려난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이야.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냥 조용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하치오의 집을 그대로 남겨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치오 부모님의 부탁을 지키면서 아무도 집안을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의 공양을 위한 집으로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후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집을 철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들은 처음으로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것은 우리들이 본 것, 그 화장대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치오의 화장대에는 첫 번째에는 손톱, 두 번째에는 치아가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타카코의 화장대에는 첫 번째 서랍도 두 번째 서랍도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서랍입니다만 안에 들어있던 것은 손목이라고 합니다. 하치오의 화장대에는 하치오의 오른손과 타카코의 왼손, 타카코의 화장대에는 타카코의 오른손과 하치오의 왼손이 서로 깍지를 끼고 있는 상태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디와이는 그것을 보고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숨겨진 이름과 함께 그것을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빈집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오락거리가 많은 요즘 시대에는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 말씀입니다만 이건 그냥 덮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늘 우리의 상상을 자극했죠. 왜 그 집에는 현관이 없었던 걸까요? 어른들은 왜 그 집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우리는 그 빈집에 대한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빈집 안에 들어서자 우리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은 마치 실제 사람의 머리처럼 생생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디의 여동생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또다시 머리카락이 걸린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디의 여동생이 그 순간 디의 여동생은 화장대 서랍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본 디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패닉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디와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빈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디와 그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고 우리는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관한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빈집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경험을 뒤로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부터는 판도라라는 괴담의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것은 엄마가 딸에게 세 가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지던 어느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집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딸은 어머니의 소유물로서 딸을 재료로 하는 어떤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2 내지는 3명의 딸을 낳고 그 중 1명을 재료로 선택합니다.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정한 딸에게는 2개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는 엄마만이 아는 진짜 이름으로 평생을 숨깁니다. 만에 하나 이름이 알려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래 한자의 뜻과는 전혀 다른 후리가 나를 달기 때문에 설령 그 한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엄마 외에는 그 이름을 절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딸 둘이서만 있을 때에도 절대로 숨겨진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딸이 엄마의 소유물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숨기는 이름을 짓는 날에 반드시 화장대를 준비해서 딸의 10살, 13살, 16살 때의 생일날 이외에는 절대로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날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합니다. 진짜 이름을 아무에게도 불리는 일 없이 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선택되지 않은 딸은 지극히 평범하게 키워집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고양이 또는 개의 얼굴을 조각조각 내기, 꼬리만 남겨진 몸체를 기르기. 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다루어서 딸이 그것을 진실로 믿게끔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귀와 수염을 사용한 주술을 가르쳐서 그 주술로 쥐를 죽이기. 거미를 잘게 나누어서 그것을 다시 원래 형태대로 맞추기. 분유를 먹기 등등. 하나하나가 전부 듣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날 듯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동물이나 벌레, 특히 고양이와 관계되는 것이 많았습니다만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선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함일 뿐이고 목적한 수의 여자아이를 낳는 시점에서 관계가 단절됩니다만 관계의 조건으로서 사전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이나 주술의 비밀을 캐려고 드는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느 데에서부턴가 남자와 관계를 할 때 주술을 사용하여 남자에게 마무리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죽인 고양이 등의 원혼이 전부 남자에게 가서 비밀을 캐려고 하는 남자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여 가문의 비밀을 캐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등도 있고 해서 고양이 등의 동물이 교육에 많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료로서 심어지는 어긋난 상식, 어긋난 가치관, 어긋난 기호 등을 위한 이상한 교육은 대대로 모녀간에 13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이 기간 중에 3가지의 의식 중에 2가지가 행해집니다. 하나는 10살 때 엄마는 딸을 화장대 앞으로 데려가고 딸은 엄마에게 줄 손톱을 지정받습니다. 여기서 딸은 화장대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양 손발에서 손톱과 발톱을 몇 개나 제공할지는 그날의 엄마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공이란 물론 손톱을 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손톱을 빼서 엄마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화장대에 있는 3개의 서랍 중에 가장 위에 서랍의 손톱과 딸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날 하루를 화장대 앞에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13살 때 똑같이 화장대 앞에서 치아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습니다. 이것도 세대에 따라 그 수가 다릅니다. 스스로 자신의 치아를 뽑고 엄마는 그것을 화장대의 2번째 서랍에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하루를 엄마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보냅니다. 이것이 2번째 의식입니다. 이 2가지의 의식을 끝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16살 때까지의 3년간은 교육이 전혀 행해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엄마의 말대로 움직이는 인형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자신 본래의 감정 때문인지 지극히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딸이 16살이 되는 해에 마지막 의식이 행해집니다. 마지막 의식. 그것은 화장대 앞에서 엄마가 딸의 머리카락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먹는다는 것보다 몸속에 넣는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민머리가 될 정도로 거의 통째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장대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입에 넣고 삼킵니다. 딸은 그저 가만히 지켜볼 뿐. 이윽고 딸의 머리카락을 다 먹으면 엄마는 딸의 진짜 이름을 부릅니다. 딸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이 의식은 완성되며 목적이 달성됩니다. 이 다음 날부터 엄마는 온종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우물거리는만 하는 폐인 같은 상태가 되며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폐인이 되었다 함은 말 그대로 엄마의 빈 껍데기 같은 것으로 엄마와는 완전히 별개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 모양을 한 풍선과 같은 것으로 엄마 본인은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은 모두 그곳으로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며 마지막 의식으로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장소에는 지금까지 같은 식으로 자격을 얻어서 온 엄마들이 살고 있으며 순결하고 완벽한 낙원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의식으로 자격을 얻은 엄마는 그 낙원으로 옮겨지며 머리카락을 우물거리는 빈 껍데기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남겨진 딸은 엄마의 자매들이 키워줍니다. 딸을 2~3명 낳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엄마가 없어진 이후 평범하게 자란 이모들이 딸을 돌봐주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해방된 딸은 머리의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엄마의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 악습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이 악습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차츰 엄마와 딸의 본래의 모습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문 내에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악습은 사라져갔고 결국에는 금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숨기는 이름과 화장대의 관습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숨기는 이름은 엄마의 증표로서, 화장대는 축하의 선물로서 이어져간 것입니다. 조금씩 주변의 주민들과도 접하면서 지내게 되어 부부가 되어 가족을 만들어 사는 경우도 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아내가 되었습니다. 악습이 없어진 이후에 태어난 엄마 밑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란 여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으며 원만한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어머니께 들은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수년 뒤엔 딸도 출산하여 타카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숨기는 이름도 지어주고 화장대도 자신의 것과 같은 것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딸인 타카코가 10살이 되던 해에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치오는 부모님 댁으로 가 있었고 집에는 타카코와 남편만 있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밤이 되어서 하치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톱과 이가 몇 개씩 뽑힌 채로 타카코가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잘 보관해 두었던 타카코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타카코의 뽑힌 손톱과 이는 타카코의 화장대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는 채 딸을 붙잡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인근 주민들이 바로 달려왔지만 하치오는 그저 타카코를 안고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일단 하치오의 부모님께 이 일을 알리기로 하고 나머지는 남편을 찾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이때 하치오를 혼자 두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치오는 딸의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민들이 하치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를 알렸을 때 현장의 상황을 전해들은 하치오의 부모님은 침착했다고 합니다. 알 것 같군. 하치오한테서 들은 의식을 시험해보려 한 것이겠지. 하치오에겐 자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으니 단편적인 부분밖에 몰랐을 텐데 타카코가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군. 그리고 같이 하치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치오의 집에 도착해보니 아까까지 울고 있던 하치오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치오의 부모님은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까지 아무도 들어와서 안 되려고 말하고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시간이 흐른 뒤에 부모님이 나와서 두 사람은 우리가 공양했다. 남편은 찾지 않아도 돼. 이유는 곧 알게 되라고 주민들에게 전하고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그리 오래지 않아서 하치오의 집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입에 한가득 머리카락을 물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민들이 하치오의 부모님께 묻자 이 시간 이후에 하치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저주를 걸어두었으니까 그 아이들은 악습에서 풀려난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이야.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냥 조용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하치오의 집을 그대로 남겨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치오 부모님의 부탁을 지키면서 아무도 집안을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의 공양을 위한 집으로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후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집을 철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들은 처음으로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것은 우리들이 본 것, 그 화장대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치오의 화장대에는 첫 번째에는 손톱, 두 번째에는 치아가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타카코의 화장대에는 첫 번째 서랍도 두 번째 서랍도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서랍입니다만 안에 들어있던 것은 손목이라고 합니다.
하치오의 화장대에는 하치오의 오른손과 타카코의 왼손, 타카코의 화장대에는 타카코의 오른손과 하치오의 왼손이 서로 깍지를 끼고 있는 상태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디와이는 그것을 보고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숨겨진 이름과 함께 그것을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빈집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오락거리가 많은 요즘 시대에는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 말씀입니다만 이건 그냥 덮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늘 우리의 상상을 자극했죠. 왜 그 집에는 현관이 없었던 걸까요? 어른들은 왜 그 집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우리는 그 빈집에 대한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빈집 안에 들어서자 우리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은 마치 실제 사람의 머리처럼 생생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디의 여동생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또다시 머리카락이 걸린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디의 여동생이. 그 순간 디의 여동생은 화장대 서랍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본 디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패닉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디와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빈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디와 그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고 우리는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관한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빈집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경험을 뒤로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